전쟁 안 일어난다. 전쟁은 일어날 수가 없다. 왜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느냐 하면은 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힘이 없어요. 뭐 힘이 있어야지 싸울 거 아니야.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미국은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나라야. 우리도 미국이 필요하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안 죽는 여러분들이 더 큰 문제예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안 죽는 여러분이 더 문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북한이 전격적으로 손을 들고 나왔는데 남한하고 북한하고 합치는 거, 통일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주위 사람들. 일본 가장 원하지 않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기네 나라 속국이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 기술을 북한에다 딱 적용해갖고 딱 도시개발해봐. 그럼 우리나라는 관광으로도 경제로도 평화로도 정말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이 복음이 북한 교회에 전해진다면 얼마나 북한 사람들이 행복하겠어. 하늘나라 문을 열어주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통일되는 거 기도해야 돼.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정세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9월 달에 시카고에 강의를 갔어요. 시카고에 강의를 갔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막 강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손을 딱 드시더니 신부님, 지금 내일 모레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여기서 지금 강의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대한민국 지켜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때 한 얘기가 있어요. 전쟁 안 일어난다. 전쟁은 일어날 수가 없다. 왜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느냐 하면은 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힘이 없어요. 뭐 힘이 있어야지 싸울 거 아니야. 뭐 싸울 힘이 있어야지 싸우지. 싸울 힘도 없는데 어떻게 전쟁을 일으켜요. 한동안 작년에 김정은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네 버튼이 크다, 내 버튼이 더 크다. 그래갖고 뭐 핵무기 버튼을 누른다, 안 누른다. 그래갖고 뭐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못 느꼈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진짜 혹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는 절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하고 남한하고 군사력을 비교해도 우선 경제력은 우리나라가 100이면은 북한은 4.5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경제력이 싸움도 좀 비슷해야지 싸우는 거지 경제력 차이 자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그리고 북한이 만약에 전쟁을 일으키면은 지금 북한 비행기로는 38선을 넘을 수 있는 비행기는 한 대도 없어요. 한 대도 없어요. 북한은 미그 15, 미그 17, 미그 19, 미그 21, 미그 29기를 써요. 뭐 미국이 많이 들어봤죠? 이거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전투기예요. 그리고 1980년대 미그 29기 좀 들여왔어요. 그나마 전투기 비슷한 게 미그 29기예요. 근데 여기 2차 세계대전 때 그 쓰던 비행기는 그 비행기 기관총 정도, 뭐 우리나라처럼 뭐 미사일을 뭐 쏜다든가 이런 비행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인데 북한은 1년에 비행시간이 15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조종사가 1년에 15시간 타는 거야. 뭐냐면 한 달에 1시간 정도 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비행 시간이 1년에 180시간 정도 돼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비행기, 1960년대 있었던 비행기, 이런 비행기하고 지금 최첨단의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한국하고 전쟁이 일어나 봐야, 북한이 이제 뭐 장사정포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한 40km 정도 되는데, 이것도 참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얘네들이 한번 포를 쓰면은 뒤로 물러나갖고 터널로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한번 포를 쓰면 그 열기를 찾아내갖고 우리가 그 자리에 타격을 하면은 안 되니까 일단 터널 속으로 들어가서 숨었다가 좀 이따가 또 나와서 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포하고 북한의 포하고 개념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전투기가 F4, F5, F15, 지금 F35, 이건 뭐 지금 한 60대 정도 들여온다고 그러는데 이건 스텔스기야. 아이 저 신부님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하여튼 무지하게 좋은 전투기하고 북한은 2차 세계대전 전투기하고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보통 뭐 F35, F15 정도는 거의 9톤, 10톤의 폭탄을 싣고, 뭐 폭탄도 그냥 한번 막 60km, 70km 전방에 있는 거 미사일로 잡아갖고 쏴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력으로 일단 안 돼요. 뭐 그 해군력은 어때냐? 해군은 우리나라가 이지스함이라는 게 세 척이 있어요. 배길이가 한 130m 정도 되는 이지스함이 세 척이 있는데, 이게 이지스라는 게 신의 방패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지스함 안에 동시에 한 1000개 정도의 이 목표물을 찾아낼 수 있고 타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지스함이 있느냐? 없어요. 북한이 강한 게 있는데 잠수함이 강하죠. 북한이 잠수함이 강해요. 그런데 뭐 전쟁이 일어나면 한 이틀 정도 우리가 분리할 거예요. 이틀 정도. 육군 같은 경우는 뭐 만만치 않아요. 근데 제가 항상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얘기가 100만 정도가 돼요. 육군이, 북한이. 그런데 넘어올 트럭이 있어야지 넘어오지. 지금 막 뛰어다니면서 총 쏘는 시대는 지났어요. 시대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미국은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나라야. 우리도 미국이 필요하고. 근데 미국에 이제 항공모함이라는 거 들어봤죠? 항공모함이라는 게 보통 항공모함의 비행기를 한 60대 정도 탑재할 수 있어요. 뭐 항공모함이 한 10층 높이 정도 되죠. 배 길이는 한 330m 정도 돼요. 배 길이가 330m 정도 돼요. 육산 빌딩 가봤죠? 네. 육산 빌딩 그 길이보다 더 길어, 배 길이가. 그러니까 거기에 비행기가 뜨고 큰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배 높이가 한 1층에서 한 10층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보통 한 5층, 6층, 7층에 비행기가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갖고 엘리베이터 올라오듯이 쫙 올라와갖고 가판에서 뜨는 거예요. 그 항공모함이 보통 한 나라의 군사력 정도 돼요. 한 항공모함이 한 6,000명 정도 항공모함에 있을 수 있는데, 서해 바다에 한 대, 동해 바다에 한 대, 그래갖고 양쪽에 딱 서서 한 이틀만 북한 두들기면은 북한은 거의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북한은 이미 미국과 자기네들 사이의 전략적 차이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1989년경에 노태우 대통령 때죠. 우리나라가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경제가 엄청 발전을 했는데
이제 수출을 할 만한 다 왔는데 우리가 그때 수출을 못한 곳이 있었어. 공산권. 공산권에는 물건은 잘 만드는데 이거 수출을 해야 되는데 국교가 안 맺어졌잖아요.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미국한테 가서 그랬어요. 우리 중국하고 소련하고 국교 맺겠다. 그러니까 미국은 니네는 북한하고 국교 맺어라. 우리는 중국하고 소련한테 물건 팔아먹겠다. 미국이 반대했어요 그때. 근데 우리가 국교를 맺었죠. 그래갖고 중국하고 소련에다가 그때부터 물건을 어마어마하게 팔아먹었어요. 우리 형님도 LG 그때 다녔는데 그때 소련에 판 에어컨 자동차 이런 게 어마어마했어. 그래갖고 이제 북한도 이제 우리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미국한테 갖고 수교해달라고 미국 외무상, 그러니까 북한 외무상을 미국에 보냈어. 공산당 아주 최고 높은 사람을 보냈는데 미국이 우린 싫다. 그래갖고 미국이 수교를 거절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북한이 가만히 있어봐. 이거 남한은 중국하고 소련하고 국교를 다 맺어냈는데 우리는 국교를 못 맺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자력 갱생. 이게 이제 우리는 수출 경쟁, 수출 주도 정책을 폈고 그때부터 이거 우리끼리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를 했느냐면 핵을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5차 핵실험까지 한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5차 핵실험을 해서 이제 핵을 딱 잡았어. 핵을 잡았어도 그래도 미국한테는 안 되니까 이제 네 버튼이 크니 내 버튼이 크니 그러면서 이제 협상의 카드로 나온 거죠. 그 덕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방위원장하고 전격적으로 만나는 바람에 사실은 작년에 미국에서는 북한 침략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 전격적으로 만나는 바람에 갑자기 상황이 변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트럼프도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전쟁 날 거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안 죽는 여러분들이 더 큰 문제예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안 죽는 여러분이 더 문제예요. 더 문제예요. 내가 보기에는 전쟁보다 더 무서워요. 전쟁보다. 우리 생태마을에 북에서 탈북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지금 여기 생태마을에서 6년째 지금 직원도 있어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참 기가 막혀요. 지금도 통화를 해요. 북한에 있는 형하고 통화를 해. 지금 북한이 핸드폰이 500만 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개방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형한테 돈 보내줘요. 돈을 보내주면은 100만 원을 보내주면 15만 원은 중국 브로커가 가져가고 15만 원은 북한 브로커가 갖고 가고 70만 원이 형한테로 가요. 그래서 요즘 북한의 그 최고 처음에는 북한에서 정말 그 불편한 사람들이 탈북자 가족이야. 근데 하도 탈북자 이제 거의 3만 명 정도 되잖아요. 탈북자가 하도 많으니까 이젠 탈북자를 그냥 놔둬. 그런데 이 탈북자들이 지금 북한에 있는 형제들한테 돈을 다 보내. 그래갖고 북한에서 최고 좋은 혼처가 누구냐? 이 집안에 탈북자가 있는 집은 최고 인기 좋은 혼처야. 그만큼 개방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리고 북한은 지금 두 당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공산당하고 장마당하고. 두 당이 있게 두 당이 공산당하고 장마당하고. 그만큼 이렇게 개인 사업이 지금 막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활성화하고 돼 있는 반면 전기는 우리 주창덕 형제가 탈북할 때는 하루에 1시간 전기가 들어왔대요. 근데 지금은 30분밖에 안 들어온대. 지금 우리 주창덕 형제가 있는 데는 그 암벽방이 있는 데예요. 사는데
그러니까 평양만 살만하지 평양 그 벗어나서는 지옥이야, 지옥. 그러니까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스위스 유학을 갔다 온 사람 아니에요. 그 기가 막히게 잘 사는 나라를 보고 안 가냐. 김여정 동생하고 같이 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게 나가서 보고 온 사람하고 안에 있는 사람하고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인민들 배 올려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전격적으로 두 손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북한이 교류도 하고 자기네들 개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제재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북한이 전격적으로 손을 들고 나왔는데 남한하고 북한하고 합치는 거, 통일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주위 사람들. 일본 가장 원하지 않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기네 나라 속국이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이 병이 언제부터 들어왔느냐면 삼국시대,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는 일본이라는 국가 개념이 없었어요. 해적, 도둑놈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해적이다, 도둑놈 개념을 갖고 있었어. 그리고 세종대왕 때는 대마도에 17,000명의 우리 해군을, 수군을 보내요. 그래갖고 하도 뭐 해적질을 많이 하니까 다 두들겨 잡아갖고 조공을 받아.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2배 땅이 큰 줄 몰랐어. 일본이 남한보다 땅이 4배가 커요. 그리고 일본이 남북한 합쳐도 2배가 더 커. 현재 인구도 우리나라는 5천만인데 일본은 1억 2천만이야. 근데 세종대왕 때까지만 해도 그 대마도에 있는 그 정도 도둑놈 정도 해적 정도를 알았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 일본을 통일하고 하고 막강한 나라를 갖췄을 때는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1592년 4월 12일 날 전격적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조선이 그 임진왜란 때문에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누가 참전을 했죠? 명나라가 참전해서 5만 명을 보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지정학적 이유예요.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이순신 장군님 덕분에 일본이 패해갖고 돌아갔잖아요. 그래도 일본은 끝도 없이 이 한반도에 대한 침략 의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1년에 지진이 몇 번 일어나냐면 5,000번 일어나요. 5,000번. 하루에 15번 정도 일어나요. 하루 15번. 이거는 작은 지진 말고 적어도 한 3.0, 뭐 1점, 2점은 이 사람들은 지진 놓치지도 않아요. 적어도 뭐 4.0, 뭐 여러분들 나는 2.7 지진일 때 평창에서 2.7 지진이 한 번 있었어요. 이 흔들리는 그때 막 여기서 기도하고 찬양 아이들이랑 찬양하고 그러는데 야, 그 흔들리는데 2.7인데도요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일본 애들은 2.7은 지진도 생각 안 해요. 2.7은. 근데 그런 지진이 1년에 5,000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풍. 올해도 15번 일본 갔어. 우리나라는 2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데 걔네들은 1년에 15번.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일본, 우리가 외놈이라고 그러는 쪽발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쪽발이가 아니에요.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2배 크고 인구도 우리가 훨씬 많은데 무슨 쪽발이야, 쪽발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가 쪽발이로 보여? 우리가 쪽발이로 보일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계속 침략의 그런 욕심을 갖고 있다가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완전히 우리가 뭐 전라도 고구서부터 시작됐죠. 조병갑이라는 그 이름도 갑이 들어가. 얼마나 갑질을 했는지. 조병갑. 그 군수. 거기서 그 농민들이 혁명을 일으켰죠. 그래갖고 그게 불이 일어나갖고 거의 이제 한양까지 올라갈 판국이니까 청나라의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껴드느냐?
일본, 중국 이게 껴들게 돼 있어. 그 어쨌든 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죠. 빼앗겼는데 1927년 관동 지진이 일어나요. 그때 10만 명 정도가 죽어요. 일본 사람들. 그때 뭐 저 다 조선 놈들이 저기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엄청나게 죽였죠. 그때 일본은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하면 일본의 수도를 한국, 조선, 한반도로 옮길 계획을 가졌었어요. 지금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은 지금 용인 외대 모현 있는데 거기다가 옮기려고 했어요. 수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수도를 우리가 지금 도쿄로 옮긴다고 생각을 해봐. 우리가 수도를 저막 베이징에다 우리가 수도로 옮긴다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안 하죠? 이게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자기네들 나라 지진 흔들리고 이러니까 조선이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도를 옮기려고 했던 거예요. 어쨌든 원자탄이 두 방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터지면서 손을 들고 나왔죠. 그리고 1945년부터 1950년대까지 일본은 하도 미군기가 폭격을 해갖고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됐어. 그리고 일본군이 600만 명이었는데 생거지가 된 거야.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었잖아요. 하루아침에.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전범들 아니야. 아무 일도 못하는 거야. 그래갖고 거지처럼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일본한테 기가 막힌 일이 벌었어. 6.25 전쟁. 이 6.25 전쟁 때문에 일본이 일어서요. 그냥 일어서는 정도가 완벽하게 일어서. 그리고 여러분들 6.25 전쟁 때 일본군이 참전했던 많은 숫자가 참전을 했어요. 비밀리에 뭐 공식적인 숫자로는 한 3,000명인데 한 3만 명까지 참전하지 않았는가. 일본이 저기 6.25 전쟁 때 참전을 했어요. 일본이. 거기 참전하면서부터 받은 돈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군수물자, 뭐 폭탄, 차, 뭐 모든 군수물자는 어디서 만들었냐면 일본에서 만들어요. 모든 수도됐던 공장이 다 돌아갔어. 그 다음에 그때는 군대를 못 만들었는데 우리 6.25 한국전 참전한다고 창설한 게 자위대야. 그러니까 그 6.25 전쟁 덕분에 군대도 갖게 된 거예요. 이름이 좋지, 자위대. 그런데 이런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제 통일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반쪽 먹는 게 쉬워요? 큰 덩어리 한쪽 먹는 게 쉬워요? 반쪽 먹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도 일본을 따라잡고 있는데 여러분들 난 그거 공부할 때마다 참 기가 막혀. 소니가 언제적 소니야. 소니가 손들고 나온 지 10년이 넘어. 일본 가전회사 전체가 파는 전자제품보다 삼성이 파는 전자제품이 더 많아요. 이게 대단한 거죠. 일본은 항상 저거 우리들이 먹어야 되는 나라인데 자기네들을 막 뒤쫓아가니까 조선 따라가지, 그 다음에 전자제품 따라가지, 자동차 막 하지, 막 코앞에 다가 반도체 그냥 뭐 따라잡았지. 그런데 남한하고 북한하고 손을 잡는다? 그러면 요즘 김정은 국방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난다는데 한마디도 안 하는 나라가 하나 있잖아요. 일본은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통일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1990년서부터 2010년까지 성장 없는 20년을 일본을 보냈어요. 그때 일본 정말로 밑에 극우들은 뭐라 그랬냐면은 남북한이 전쟁이 한 번 더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야지 자기네 나라가 발전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본은요, 내가 달력에다 써놨어. 내년 달력에다가 10월 며칠이가 독도의 날인데 2019년부터 일본은 모든 학생들한테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10년 동안 배우면은요, 일본 대부분의 아이들은, 전쟁할 수 있는 세대 아이들은 저거 우리 땅인데 저 조선진이 그 강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야. 1905년에도 을사늑약할 때도
일본이 뭐라고 했냐면 독도는 우리 땅이 일본 땅이라고 그러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에 이제 모든 교과서에서 가르친다는 얘기는 얘네들 귀에 있으면은 먹겠다는 거야. 근데 남북한이 손을 잡는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거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 통일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통일되는 거 원하지 않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은 이 태평양으로 나가고 싶은데 우리나라 딱 막고 있잖아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태평양으로 나간다는 건 뭐냐면은 무역로라든지 군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딱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미국이 딱 막고 있으니까 못 나가는 거야. 아니 이게 미국하고 대적을 좀 하고 싶은데 이게 답답한 거야. 그나마 그 자기네들 앞에 자기네들을 막아주는 게 누구냐면 북한이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직접 우리하고 북한, 우리나라가 압록강 경계에 있으면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하고 경계를 두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 경계를 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우리가 압록강까지 올라갔는데 마오쩌둥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순망치한이라고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그래갖고 중공군 140만 명을 보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6.25 전쟁 때 중공군 14만 명이 죽어요. 그 다음에 80만 명이 부상을 입어요. 어마어마한 양을 투여해갖고 그 북한을 지켜낸 거야. 근데 그렇게 지킨 북한이 만약에 손들고 남북한 통일이 돼갖고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 하겠다. 그러면은 중국은 완전히 미국하고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뜨뜻미진한 거예요. 또 지금 이제 북한의 지하 자원 엄청나게 캐가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엄청나게 캐가고 있는데 그걸 못 캐갈 거 아니야. 우리가 개발하면은 그거 못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참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임진왜란 때도 명나라가 들어왔지. 우리 이 동학혁명 때도 청나라가 들어왔지. 6.25 전쟁 때도 일본도 여기 들어왔지. 중국도 들어왔지. 이게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 이 세계 강대국 속에 둘러싸여 있는 거야. 중국, 러시아. 러시아는 소련 시대 때 세계 미국에 맞선 나라 아니야. 중국은 지금 미국하고 맞서고, 일본은 이 1980년대, 70년대 경제로 막 미국 막 따라잡으려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미국이 뭐 양털깎기라는 게 있어요. 확 뺏는 게 있어요. 미국. 막 경제가 발달하면 막 뺏어. 지금 이제 일본은 이제 다 잡았어. 이제 일본은 두 손 다 들었어. 이제 미국한테. 근데 중국이 막 따라오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지금 중국대를 잡고 있잖아요. 이것도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주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아주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이 미국 사람들이 정말로 겉보기에는 뭐 그냥 민주주의, 뭐 자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뒤로 챙길 거는 다 챙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의 절대적인 무방국가이긴 하지만 그건 우리는 알고 우리가 만나야 돼. 그리고 이제 또 통일 원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미국이 원하지 않아요. 미국이 우리나라 통일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뭘로 유지되는 나라냐면 여러분들 미국 제품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미제는 크고 기름 많이 들고 튼튼하긴 해도 우리나라 같은 사람한테는 미제가 안 어울려. 우리나라 뭐 일본 다 마찬가지야. 이 물건은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아 이게 최고야. 세계 최고.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무기 팔아서 돌아가는 나라예요. 전쟁해서 돌아가는 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도 한 80억 달러를 무기를 수입을 했어요. 그 많이 수입할 때는 F-35 들어올 때는 아마 1년에 100억 달러를 수입을 할 거야. 1년에 100억 달러.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한테 베트남 전쟁 때도 우리나라가 참전했잖아요. 그래갖고 강력한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좀 슬픈 얘기지만은 우리는 이제는 미국에 거의 속국 비슷한 거예요. 형님이 해자고 그러면은 해자고 그러는 대로 해야 되는 입장이 있어. 국제 정세 안에. 근데 지금 미국이 야, 너 이거 무기 사야 돼. 그럼 우린 사야 돼. 너 이번에 이거 사야 돼. 그럼 우린 사야 돼요. 그래갖고 20년, 30년 동안 매년 거의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하면은 1000억 달러, 1500억 달러를 우리가 무기를 수입한 거야, 이제까지. 그러면 앞으로 북한이 네 버튼이 크니, 내 버튼이 크니, 그리고 막 서로 막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더 미국에 그 전투기도 더 많이 들어와야 되고, 미사일도 더, 우리는 미사일 딱 뭐 300km 사정거리에 딱 묶어놓고, 우린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게. 그리고 그냥 우리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무기 사라. 그렇다고 또 우리가 원하는 무기를 팔지도 않아요. 이스라엘은 A급 무기를 팔아요. 일본은 B급 무기를 팔아요. 우리나라는 C급 무기를 팔아요. 그렇게 돈을 많이 우리가 수입을 하는데, 그래서 세계의 그 무기 수입국 중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대한민국, 대만, 이게 미국 무기를 엄청나게 사요. 미국은 이게 거의 공식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내가 또 죽어라고 조사를 해봤지. 올해만 무기 수출을 2천억 달러로 했어. 전 세계. 그러니까 요즘 전 세계에서 전쟁은 누구 무기 갖고 싸우는 거냐면 미국 무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미국 무기. IS도 이라크 전쟁 때 뭐 총을 3천만 정인가 두고 떠났대, 미국 사람들이. 총이 많으니까 그 총 갖고 지금 중동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총 갖고. 이것도 복잡한 정세가 있어요. 어쨌거나 하여튼 미국은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거를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내가 보기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두 손 다 들고 지금 자기 핵시설 다 파괴하고 나왔어. 우리도 이제 손 잡으려고 막 그래. 그런데도 미국이 할 것 같으면서도 안 하고, 할 것 같으면서도,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면서 좀 답답하지 않아요? 답답하죠? 아니 뭔가 좀 탁탁탁탁 진행될 것 같은데도 할 것 같으면서도 안 하고, 할 것 같으면서도 안 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무기 상들하고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또 뭐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그거를 이제 남북한 자기가 이제 핵무기 없앤다라는 카드로 쓰려고 그러는 이유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기 판매 이유도 있기도 한 거예요. 벌써 미국은 카길이라는 무기 회사가, 곡물 회사가 지난달에 들어갔어요. 북한에. 카길 들어봤어요? 네. 카길은 세계 곡물 회사의 70%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곡물 시장을 미국의 카길이라는 회사가 다 점유하고 있어요. 이 카길이라는 회사는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윈봉위성으로 딱 전 지구의 작황 상황을 확인을 해. 올해 옥수수가 중국에 안 될 것 같다. 그럼 옥수수를 심어요. 자기네 그 땅에다가. 그리고 그 옥수수를 중국에 갖다 팔어. 밀이 안 된다. 그럼 밀을 잔뜩 심어. 그래갖고 팔어. 이게 정말 대단한 회사예요. 근데 그 카길이 지난달에 들어갔어. 북한에.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하나 철도만 한다고 못 들어가게 하는데 자기네 회사, 곡물 회사의 전 세계 70%를 쥐고 있는 카길이라는 회사는 몰래 들어가게 승인을 해줬어. 그럼 카길이라는 회사는 거기 왜 갔을까요? 간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니네들 곡물 내줄 테니까 니네 지하자원 달라고 벌써 협상하고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렇게 겉보는 거하고 이 속사정은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일본도 중국도 그나마 러시아도 아무 소리가 안 하잖아요. 러시아는 이미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야. 근데 통일이 되면은 러시아는 이렇게 손익분기점에 따져보면은 이익이 더 많아. 왜냐하면 천연가스를 우리나라가 소비하면 엄청나게 소비할 거거든.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도 별소리 안 하고 일본은 아예 말도 안 하고, 중국 이제 뭐 그건 적펜 패스팅이라고 그러죠.
중국은 차이나 패싱 당하기 싫으니까 이게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통이 지금 38선의 GP 초소 다 지금 없애고 있잖아요. 하여튼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러면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은 일단은 인구가 8천만이야. 인구가 8천만, 9천만, 1억이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수출에 목 안 매도 돼. 우리나라 자체에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나라가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통일이 돼야 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야. 통일. 그리고 지금 북한 도로 포장하는 거 지금 우리나라 포장 기술은 전 세계에서 1위거든요. 그 북한에 지금 뭐 쓸데없는데 아니 나는 이 앞길에 도로를 왜 내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여기 이 길만 해도 충분한데 그냥 이게 도로를 내야 되니까 뭘 해야 되니까 그냥 아무데나 내는 거야. 뭐 아무데나 내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북한으로 넘겨서 북한의 도로를 뚫는다면 우리나라 건설회사, 도로 토목회사들 그냥 피는 거야. 그냥 북한에 가면은. 그러면 도로, 전기. 우리나라가 전기를 얼마나 잘 만들어요. 북한 전기 지금 30분밖에 안 준다는데 그 북한 그 기가 막힌 석탄 캐다가 전기로 만들면은 얼마나 북한이 그 경쟁력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중국에 나가 있는 공장들 다 한국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어디로다가? 북한으로 다 올라가는 거야. 북한으로. 그 개성공단이 200만 평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장비아에 1000만 평 받았는데 개성공단이 200만 평인데도 어마어마한 그 공장을 거기다 세워서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대개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급으로 다 하잖아요. 난 내 강의 때 핸드폰 올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내는 적이 없어요. 핸드폰이 울려야지 내가 잠깐 쉬어. 그리고 진짜 내 나이쯤 되면 네 바지에 쏠리는지 내 바지에 쏠리는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이 핸드폰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이걸 즐겁게 받아들이면 즐거운데 짜증스럽게 받아들이면 짜증스러운 거야. 어제가 그제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야. 내 안에 있는 거야. 천국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느냐. 얼마나 지금 핸드폰 올린 자매님 당황스러울 거야. 이게 지금 전 세계 유튜브로 지금 방송되는 건데. 그리고 뭐 이게 가서 봐야 되겠지만 지하 자원은 3,000조 정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하 자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없는 자원이 북한에 있는 거예요. 북한에. 그리고 석유는 뭐 그것도 직접 가서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은 석유 매장량이 세계 3위, 4위 정도 된다고 해요. 1,500억 배럴 정도 있다고 해요. 1,500억 배럴. 그럼 1,500억 배럴 정도면 뭐 양이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가 500년 동안 쓸 수 있는 석유 양이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500년 동안. 그게 주로 어디 많이 묻혀있느냐면 평양 앞바다에 많다고 해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지하 10km 정도예요. 예. 근데 이 석유 시추하는 이 기술은 SK가 세계적이야. 그 안정만 되면은 가갖고 어쨌든 시추를 해갖고 퍼내는 건 내가 보기엔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러니 이런 남한하고 북한하고 하나가 된다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2050년 되면은 전 세계에서 경제 2위 국가가 된다. 2050년 정도 되면은 세계 평가 회사들이 평가하기를. 그리고 국민소득은 8만 달러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뭐 우리는 뭐 북한에 다 퍼준다. 뭐 통일 비용이 독일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근데 뭐 독일을 봐라. 뭐 지금도 통일, 여러분들 지금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는 독일이에요. 독일이 경제 발전을 가장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
그렇게 통일 비용을 해서 망해야 될 거 아니야. 망해야 되는데 지금 독일이 가장 안정적으로 나라가, 물론 요즘, 그리고 여러분들 요새 경제위기 그러는데 6.25 전쟁 끝나고 지금까지 경제위기 아닐 때가 언제 있었어요? 생각해봐요. 맨날 경제위기라고 그랬죠? 이게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야. 아니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잘 살아?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호강에 요강을 타고 다니는 진짜로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 나가봐요. 아니 아까 오전에 잠비아 그 사람들 봐요. 우리는 정말로 잘 사는 나라예요. 또 이런 전 세계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얼마나 지금 우리 남한이 얼마나 잘 살아. 그 남북한이 손만 잡으면은 내가 보기엔 지하자원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어. 너무 좋아.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국민들이 마음의 평화야. 전쟁이 없고 물론 이제 우리가 중국하고 일본이 남아있지. 통일돼도 중국하고 일본이 어떤 이유가 생기면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남북한이 지금 합쳐서 이렇게 5,000년 역사상 지금까지 한민족, 뭐 북한 빼고 남한 5,000년 역사상 이렇게 잘 산 적은 없어요. 내가 역사책을 뒤지고 봤는데 지금처럼 잘 산 적이 없어요. 5,000년 역사상. 정말 그 배고픔의 시절을 이렇게 보면은 조선시대에도 두 끼밖에 못 먹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평민들은. 근데 지금 우리 남한 봐요. 얼마나 잘 살아요. 그리고 통일이 되면은요, 우리 애들 군대 안 가도 돼. 그래갖고 막 군대 면제하라고 막 간장 막 불러 마시고 안 그래도 돼. 간장 불러 마시고 안 그래도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군대 2년, 3년 안 가는 기간 동안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하고 경제활동 해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속도, 좋은 환경에 우리나라는 안정으로 들어갈 거야. 나는 요즘 방탄소년단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죠? 알아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한테 조용필이야. 방탄소년단이. 근데 빌보드 차트 2018년 미국 가요 순위 탑10 그런 걸 빌보드 차트라고 그러거든요. 200위까지 하는데 3개월 내에 1위를 2번 했어요. 3개월 내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3개월 내에 1위를 2번 했는데 외국 가수로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야. 역사상. 그리고 이 빌보드 휴대폰을 안 갖고 왔는데 얘네들 방탄소년단 애들이 그 휴대폰에다가 유튜브에다가 자기 노래를 올려요. 그런데 조회수가 32억 뷰야. 그 싸이가 강남스타일 했을 때 5억 했을 때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7명이 하는 노래를 하는 거거든. 32억 뷰야.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그러니까 지금 뉴욕 매치 경기장 뭐 어마어마하게 큰 야구장에서 공연하면은 전석 매진이야. 전석 매진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보는 게 아니야. 얼굴 하얀 백인들이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냥 막 이틀 3일 줄 서서 기다리고. 이게 한류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노래 가사 안에 우리나라 노래도 불러요. 지화자 좋다. 그런 노래 가사를 넣어 애들이.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방탄소년단 애들이 일본 침략한 거 그거 하니까 출연하지 못하겠는데 전 세계가 난리가 났잖아요. 왜 그러느냐고. 그럼 방탄소년단 애들 2년 동안 군대 갔다 오면은 이게 국가적으로 얼마나 이게 손해야. 그런 애들 군대 안 가도 되고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게 남북한 통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왜 남북한 통일을 더 간절하게 바라느냐 하면 지금 2,400만, 2,500만 명 정도 되는데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못 듣잖아. 이 기가 막힌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못 듣잖아. 유튜브 지금 볼지도 모르겠지만 물론
지금 우리 여기 주창덕이라는 직원이 내 CD를 보내갖고 화가 나십니까를 듣고 돌아가면서 자기네 그렇게 밤에 모여서 듣는데요. 네. 그 하여튼 대단한 그래서 우리 우리 그 직원한테 그 과장인데 주과장한테 그런데 이 천주교 신부님이 대단하네. 이 신부님이 우리 와서 좀 많이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북한에 가고 좀 강의 아니 그 예수님의 기가 막힌 그 사랑의 이 가르침도 좀 진리의 가르침도 좀 가르치고 좀 마음껏 신앙생활도 하고 좀 사람답게. 지금 북한은요. 내가 한경도에서 평안도로 가려고 그러면은 그 증명서가 5개가 있어야 되는데 5개. 그러니까 이동의 자유도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오늘 아마 경기도에서 온 분들, 무슨 서울에서 오신 분들, 부산에서 오신 분들, 대구에서 오신 분들, 그래 내가 막 하려고 그랬어. 전주에서 오신 분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남한에서 사는 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우리 주과장은 평양에 한번 가는데 보름 걸린대요. 기차가 가다가 전기가 없어서 쓰는 거야. 전기가 와야지. 거기 다 전기로 가거든요. 기차가. 전기로 가니까 그리고 시속 무슨 20km, 10km 그 산이 많고 이러니까 올라가다가 그냥 서버리는 거야. 전기가 안 오면은. 참. 근데 여러분들은 자가용으로 2시간, 3시간이면은 그냥 왔다가 또 바람같이. 또 KTX는 서울역에서 여기 평창까지 KTX는 1시간 반이야. 청량리는 1시간 10분이면 와. 참. 그러니까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2시간이면 내려가고. 김정은 동생이 서울에서 와갖고 평창으로 KTX 타고 동계올림픽 가면서 소리가 나나 기차 소리가 나요. KTX 타면은 스르르 하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갖고 북한에 올라가고 오빠 이거 안 된다. 우리 열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살릴 사람은 남한밖에 없다. 남한에 가보니까 기가 막히더라. 기차며 도로며 상상하는 거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 오빠하고 동생하고 손잡고 어찌 해서든지 나라를 열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유 때문에 속 시원해. 우리도 이제 준비가 다 돼 있어. 우리나라도. 그런데 일본도 원하지 않지, 중국도 원하지 않지, 미국도 원하지 않지. 이러니까 이놈의 거 우리 마음껏 되지가 않는 거야. 근데 국민들이 이런 국제 정세를 좀 잘 이해하고 지금 세계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고 그리고 관광 이게 지금 여기서 한국만 뺑글뺑글 돌아다니는 남한보다 북한에 가면 개마고원이 기가 막히대요. 개마고원. 나는 백두산도 가보고 금강산도 다 가봤는데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더욱이 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문만 열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 건설 기술이 넘어가고 아름답게 꾸미면은 내가 보면 기가 막힐 거야. 유럽에 좋은 도시, 멋있는 도시 가봐야 분당 못 따라가요. 분당처럼 도로 빵빵 뚫리고 이만큼 도로 30m가 조경으로 되게 돼 있어 법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유럽 애들이 분당에 와갖고 내가 분당에서 미국 애들, 유럽 애들 만나고 얘기 많이 해봤어요. 분당에서 있을 때. 그럼 어떠냐? 이 세계에서 이런 도시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분당, 돈탄, 요즘 새로 생기는 신도시들 가보면은요, 정말 기가 막혀요. 보면은. 이 기술을 북한에다 딱 적용해갖고 딱 도시 개발해봐. 그럼 우리나라는 관광으로도, 경제로도, 평화로도 정말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이 복음이 북한 교회에 전해진다면 얼마나 북한 사람들이 행복하겠어. 하늘나라 문을 열어주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통일되는 거 기도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그래요. 어쨌든
여기 우리 생태마을에 오신 분들이 이제 묵주기도 이렇게 할 때 통일 한 번씩 하느님 통일하게 돼서 북한에 성당 짓게 해주십시오. 나는 내 이 강의회가 유튜브에 올라가고 잠비아에 나무 심는 것도 꿈이지만 북한에다 나무 심는 게 꿈. 북한의 나무를 기가 막히게 심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한 10개 산 정도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갖고 조림하는 거 이게 내 꿈이야. 이 환경을 지키는 거는 나무를 심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한번 보면은 북한에다 나무 하나 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내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직접 강의를 하겠지만 다음에는 하나 힌트를 주면은 내가 요즘 그 죽음에 대한 공부를 하거든요. 죽음에 대한 책을 쓰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 얼마나 재밌다고 느끼죠? 여러분들 사람들 관에다 묶을 때 염해갖고 왜 광목으로 묶는 줄 아세요? 다시 살아나와서 관 열고 나오지 말라고 묶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이유예요. 그게 결정적인 이유야. 꽉 묶는 게 뭐냐면 다시 살아서 관 열고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묶는 거야. 근데 내가 요즘 죽음에 대한 이렇게 책을 쓰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잘 알면은 죽음을 좀 쉽게 받아들이겠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기회 되면은 이 죽음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미난 프로그램 많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남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오랜 습관이자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화해와 사랑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왜 우리가 이념도 다르고 이제는 다른 나라처럼 느껴지는 북한과 통일을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일을 원하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적용해야 할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화해와 용서는 쌍방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북한을 돕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형제자매로서 함께 성장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천주교 신앙 안에서 화해는 일방적인 구제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굶주림이나 고난을 견디는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들의 자존감을 존중하고 형제로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미국의 벤저민 프랭클린이 자신을 미워하던 사람에게 책을 빌려달라고 부탁해 그를 평생의 친구로 만든 일화처럼 우리는 겸손하게 북한의 도움을 청하고 그들을 우리의 친구로, 형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통일은 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며 먼저 손을 내밀어 다가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지향해야 할 길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